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금요일은 삼형제 조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저까지 세 분이지. 오늘 날이 더우니까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한여름처럼 더워졌어요? 햇빛이 좋아요. 햇빛이 쨍쨍하던데요. 날도 엄청 덥던데 어제만 약간 선선하던데 네. 오늘 다시 한여름이 돼버렸어 그냥. 저도 겉옷을 벗었습니다. 네. 더워가지고. 이거 덥긴 더운데 이 나라 안팎으로 하여튼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우 쏟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오늘 그 윤석열 출석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잠깐 좀 예전 이제 김건희하고 같이 이렇게 좀 교차 편집으로 새로 저희 PD가 최근에 새로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PD가 정준이의 논 거기로 가고 새로 PD가 왔는데 감각이 아주 거의 영화 감독 수준이야. 아 그래요? 훨씬 나아졌어요. 아니 그렇게 직접으로 말하면 잘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그거 참 이 사람 참 그거 참 아유 땀나라. 자 오늘 그 출석한 거 보셨죠?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살은 많이 빠졌던데 건강해 보이던데 오히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금주가 다이어트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금주가 다이어트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다른 모든 수감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지병에 대한 약품 복용은 수감 생활 내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갑자기 살이 저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예. 몇 달 만에 저렇게 당뇨가 그렇죠. 지금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역시 금주의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딱 보면은 사실 그 머리 헤어스타일도 짧게 머리를 잘라서 이제 헤어를 안 만졌기 때문에 좀 차분한 모습이고 굉장히 살이 좀 빠진 느낌은 나고요. 옷이 이렇게 커 보일 정도로. 근데 저 걸음걸이는 누가 봐도 윤석열 씨 다운 그렇지. 걸음걸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윤건희 부부를 둘 다 이제 죄가 있는 혐의 때문에 이제 피고인석에 앉힌 건데 이거 앉히기까지 이렇게 참 힘든 우리가 시간을 좀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재판을 좀 정상적으로 받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그나마 조금은 좀 마음에 하나의 짐은 좀 내려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구치소에서 저 머리는 누가 깎는 거? 직접 깎지는 않을 테고. 아니 거기 이발하는 데가 있죠. 그래? 그럼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깎는 날이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깎고 싶다면 깎는 건가? 그 기결수는 이미 형이 확정돼 있는 사람은 남자의 경우에 이제 두 발을 이렇게 마음대로 기르진 못해요. 근데 미결수인 경우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본인이 어차피 그 안에서 염색은 못 하거든요. 염색은 못 하고. 네, 염색은 못 하니까 이제 신머리 자꾸 보이니까 그냥 짧게 깎아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남자의 스타일은 80%는 헤어예요. 헤어죠, 헤어. 헤어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 진짜 80%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난 지금 저 머리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수수한 머리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으로서 내지는 이제 구속이 과거에도 됐었지만 그때는 외부 나올 때는 헌재에 출석하거나 할 때는 그냥 그렇지, 헤어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한테 이렇게, 힘줬지, 이렇게 그냥. 탁 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풀 메이크업까지 다 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거 비교를 또 하고 해놨네. 그렇죠. 메이크업. 이 전문가의 손길이 안 닿은 상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저게 지금 오늘 특징이 이제 셔츠가 되게 네. 커요.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큰 게 하나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넥타이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미련을 좀 끄는 거 아닌가. 아 빨간 넥타이. 원래 빨간 넥타이를 늘 하고 다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노타이로 온 걸 보니까 이게 더워서 그랬을까 싶은 것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니들 하고는 이제 뭐 같이 가지 못하는 상황을 본인이 좀 인정한 거 아닌가. 타이가 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지. 네,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늘 그러니까 빨간 넥타이 그러니까 늘 했죠. 나를 좀 지원해 달라. 우리 같은 했는데, 편이야. 이제 손절하겠다 뭐 이건가? 어쨌든 영상이 지금 풀 영상이 아마 지금 헌재 사제 풀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저게 전부 다 2시간 정도 아마 재판이 있었다는데 전체 다 녹화해서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마 윤석열 씨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뭐 직접 말한 거는 한마디밖에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로는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공개되는 대로 저희가 좀 그 업로드 되는 대로 좀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리고 첫 기일에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이 좀 대답할 일이 많은데 변호인이 있으면 크게 없어요. 앞에 인정신문 단계에서 이제 이름 뭐 직업 주소 본적 묻는 거야 대리인이 그거 변호인이 말았고. 대리 답변을 못하지만 그 외에 공소사실 인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보통은 직접 대답 안 하죠. 하나 하긴 변호인, 했어. 예. 못 참고 사후 왜그 사후 계엄 선포문 왜 작성했다 네. 폐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꼭 간단하게 말하니까 가만히 있다 거기서 못 참고 거기서 한번 얘기했어. 근데 그 이어서 바로 보석 신문이 있었잖아요. 이건 아마 영상 공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서 나온 얘기를 좀 뭐가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알려드리면은 보석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보석을 청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8평 이 독방 안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 네. 원문에 윤석열 씨는 서바이벌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생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해 주시면 아침하고 밤에 늦게라도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보석해 주면은 사법 절차에 협력하겠다.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1.8평 안에서 이제 독방이라서 생존이 힘들다고 하면은 나 거기서 좀 웃었어. 아니 그러면 이제 뭐 혼거실로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분리수용하지 말고 네. 같이 그러면은 뭐 독방 아닌 쪽으로 옮겨주는 방법 그리고 운동을 하겠다는데 안에 있어도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건강 관리하고 오히려 더 건강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술 먹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금주도 강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건강 관리에는 좋아서 밖에 나가면 운동 안 합니다, 저 사람. 그 술 먹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예,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답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얘기를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들었다고 하면 엄청 열받겠는데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그 지금 독방 혼거실에 있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또. 아니래요? 예. 홍보실에 있다고 또 들었는데. 소문이 났었는데 아니래. 독거실에 있는데 혼거실로 잘못 이렇게 그 해서 알려졌대요? 구치소에서도 그걸 좀 정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예. 아니 홍고방에 한번 가보면 알 거려. 독방이 얼마나 좋은지. 그럼.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뒤에 그 운동장은 아니고 조금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개인 공간도 아니 그때 그리고 한 번도 하루에 있었잖아요. 1시간 운동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예. 그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하루에 1시간 운동 시간을 보장해 줘요.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운동을 더 하게 되죠. 그 운동에 관해서는 또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변호인을 왜 그렇게 많이 접견을 하느냐 이 얘기도 물어봤나 봐요. 판사가 그랬더니만은 변호인을 많이 접견하는 이유가 변호인 접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운동이다. 나 또 웃었잖아요 여기서. 오늘 많이 웃겼어요. 운동하라고. 그다음에 웃을 거 또 하나 있어 또 지금. 있어요? 먼저 말해. 아니
운동장 나가서 뛰라고 할 때는 안 뛰고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하러 왔다 갔다. 접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게 운동 운동이라고. 삼아 하고 있어. 아. 그거를. 아니 그리고 저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말도 너무 웃긴 게 네. 윤석열이 자유의 몸 상태에서도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 그때도 사법 절차 협조 안 했거든요. 자유로운 신분일 때도. 예. 그래서 뭐 영장까지 청구되고 했던 건데 인제 와서 구치소 안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가면은 또 사법 절차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속입니까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좀 사기치는 거죠 지금. 나가면은 절대로 그저 그 어디 도망갈 가능성이 도망갈 없어, 사람이에요. 지금. 네, 제가 봐도. 또 한 가지 웃긴 게 특검 소환 조사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물어본 것 네. 같아요, 판사가. 그랬더니 소환에 한번 응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얼마나 부를지 알 수 없다. 주말에도 부를 거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다. 웃기죠? 진짜 웃기네요. 진짜 웃겨. 이 사람은 진짜 이 윤석열의 유니버스는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를 하려 해도 내가 항복했잖아 나. 한 번 부르면은 계속 계속 부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내가 안 나가는 거다. 이런 이유를 갖다 지금 변명이라고 좀 대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부를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나간다. 그렇지. 주말에도 부를 거다. 어. 주말에 부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거기 근데- 그 안에서 뭐 주말이 무슨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른 수감자들은 밖에 나가게 되면 좋아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재판장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네. 출석 아니 예, 예. 어쨌든 좋아한다는 이제 거지. 그 안에 그렇지, 있으면 예. 답답하고 답답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이 잡혀 있거나 뭐 출정 예. 나간다고 하잖아요. 출정 나가게 되면 대부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콧바람도 좀 쐬고. 예. 근데 하여튼 그걸 싫어하는 안 하는 이유가 한 번 응하면 이게 얼마나 자주 부를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버릇을 들여놔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아까 방금 나가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말하고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사법 그러네. 절차에 본인은 불응하면서 예. 나가면 협조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검사 생활 한 25년 하면서 또 특검에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이 불러 제꼈습니까? 수사 목적을 위해서. 예. 그럼 지금 특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주 나오라고 할까봐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안 나가겠다, 법을 어기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답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추가 기소된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랑 뭐 그 직권남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100 몇십 명이나 되는 특검의 검사가 도대체 전 대통령에게 이 기소할 만한 건인지 유착이 짝이 없다.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란 혐의 말고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거랑 특수고문 집행 방해. 그리고 예. 이제 그 사후 개업문서 요거 작성한 거 요게 기소할 건이냐.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다. 유착이 짝이 없다. 100 몇십 명이나 되는 후배 검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또 답을 했더라고요. 참 보면 준법 의식은 진짜 약에 쓰려고 해도 없네요. 아니 그리고 그 희한하네 사고가 재벌 회장보다 전직 대통령이 못해요? 아 이게 기준이 돈이네 보니까. 아 그런가? 아니 통상 재벌 회장 뭐 그래 아. 그 부럽기도 하고 뭐 예. 그렇지만 그렇죠. 전직 통상 대통령이 사실 국민들 권력은, 일반적으로는 예. 대통령 출신이 예. 더 높은 사람, 그렇지, 더 센 권력자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예, 않나요? 예, 예.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비유를 재벌 회장하고 비유를 했는데 내가 자기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나같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똑같네. 또 비슷한 김건희랑 취지의 똑같네. 주장을 부부간에 하는데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재벌 회장 불러서 그렇게 술 먹이고 그랬나 보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내가 먹일 수 있을 때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죽도록 먹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다라는 거는 저는 진짜 반사해주고 싶어요. 반사. 누가 유치한 건지 네. 속옷만 입고 배때기를 땅바닥에 대면서 안 일어나는 게 유치한 건지 지금 특검의 기소가 유치한 건지 저는 반사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 원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예. 저거는 이제 물리 해석으로 딱 떼가지고 예. 가장 엄벌해. 전 처벌을 받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보석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보석이 되나? 그러니까 원래 안 되지만 더 안 되는 거죠. 더. 안 될 거 알고 그냥 고리라도 한번 질러보자 뭐 이 심정이었나? 하여튼 나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오늘 하여튼 이게 기사에만 나온 거니까 네. 기사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기사 법정에서 이렇게 다 타이핑을 그렇겠죠. 쳤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보석이 나오겠어라는 안 나오겠죠 보석은. 어린 어떻게 밥도 내줘요? 시켜야지. 근데 자기도 그냥 안 될 거 알고 저는 그냥 보석 신청도 넣으면서 네. 언론에 한 줄이라도 더 나기 위한 목적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 뭐 정말 보석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넣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인도 그래도 검사를 오래 했고 예. 뭐 법리적인 건 대충은 알 테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지금 다 내뱉고 가는 거 아닌가. 예, 예. 언론에 나서 뭐 하게요? 예. 그래도 인지도 높여서 다음에 출마하게? 오늘 아까 신 변호사 말한 대로 그 넥타이 푸는 거는 진짜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크겠네.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저게 분명히 여태까지 계속 넥타이를 맸었는데 풀을 이유가 하나 별로 없는 거잖아요. 푼 거는 밖에 있는 지지자들한테도 국민의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 명도 지금 면회도 안 오고 있지 네, 않느냐. 항의성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 있는 그 아스팔트 구구들한테 네. 보내는 뭐 너무 그냥 꿈보다 해몽인가 이게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의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지지할 수는 없다. 잘못 가고 있다라는 네. 하나의 불만 표시. 그러니까 자기 네. 지지자들에 대해서 보내는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에 뭐 특검에 출석하러 외부에서 나올 때나 뭐 헌재 갈 때나 항상 넥타이를 빨갛게 맸었거든요. 예, 예. 저는 넥타이 푸른 모습은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저거는 좀 의미심장은 하다. 그때 한여름에도 맸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찬바람 부는데도 저렇게 네. 푼 거는 장동혁도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손절하는 듯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하고 후가 좀 달랐지.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나한테 이제 등을 돌리려는구나 하고서는 그 나머지 뒤에 있는 그 성족이든 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조희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지금 공개 메시지 내고 있습니다.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도 사법부 독립 다시 거론했어요. 우리의 헌법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일단 며칠 전에 그 세종대왕 발언도 있었고 네. 요것도 있었고 의도는 분명히 물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하니까 더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은 의도는 분명히 저 말을 하는 거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이죠? 근데 전 굉장히 의외인 게 저는 네. 그동안에 내란을 우리가 쭉 겪어오면서 꽤 장시간 아니었습니까? 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3부 요인 중에 한 명이면서 전혀 메시지를 안 내가지고 이분은 아예 공개 메시지를 못 내거나 내는 게 굉장히 익숙치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요. 그렇네. 막 중앙일보 그 70년 70주년에도 예. 나오고 뭐 세종시 가서도 얘기하고 어제는 그렇지. 또 법관 임용식 가가지고도 또 이런 공개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굉장히 의아하다. 그럼 과거에는 왜 메시지를 안 냈을까? 계엄 때도 한마디 안 하고 있다. 한마디도 안 했죠. 119 사태 때도 안 했어요. 예. 그때 천대엽 처장이 내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조희대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사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되니까 이제 메시지를 내거든요. 이건 앞에 행보와는 너무 지금 안 맞는 상황이고. 오늘 해석이 아주 좋은데.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사법 독립도 참 기가 막힌 게 예. 사법의 독립이라는 게 사법의 성역화를 의미하진 않잖아요. 내 말이 아니 사법의 성역화라고 내 말이- 하면요 우리 헌법에 법관에 대해서도 탄핵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명문으로. 예. 그 법관은 성역이니까 탄핵 대상에서 지워야 되는 게 맞는데 예. 분명하게 국회 탄핵 소추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얘기인즉슨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법 독립 다 됐고 예.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탄핵이 되는 게 지금 우리 법 체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그 정치 개입하고 대선 개입했던 문제나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도 없고 해명도 없고 그냥 오로지 사법 독립만을 외쳐가지고 뭐 신분 보장된다 이런 얘기를 외치는 것은 전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법 독립은 사법부의 독립은 당연히 모든 국민이 당연히 해야 되는 만약 저 독립을 해치면은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그걸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독립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해도 그냥 놔둬라. 사법부는 성역화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라고 좀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 예. 정도 상황이 되면
법관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좀 이렇게 집단화되는 목소리가 나올 만 하거든요. 예. 근데 예전하고 지금 분위기가 틀려요. 법원 내부에. 다르긴 다릅니다. 예. 오늘 법관 대표회의도 어제 열렸었는데 예. 그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예. 사실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과거에 안 그랬던 것 같거든. 예. 그 안에 이제 물론 판사가 뭐 3,000명이 넘는 판사가 똑같은 목소리를 낸 적은 없어요. 물론이죠. 예. 하지만 일부는 다른 목소리를 그것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분명히 내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주 산발적으로 한 뭐 두세 명이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은 있지만 과거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뭐냐 원인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좀 짐작되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하고 법조 경력 차이가 꽤 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로스쿨 도입이 됐잖아요. 저 로스쿨 출신입니다만은 예.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다양성 있고 예, 예. 다양한 배경을 통해서 법조인이 되고 뭐 판검사 법조인으로나 같이 동의가 도입이 된 건데 다양성에 이게 또 단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법관으로 오고 변호사로 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요. 지금 변호사협회에서도 성명 하나 안 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중에서도 일부 지금 협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이 변협이 뭐 하는 거냐. 근데 변협 회장도 지금 로스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스쿨 도입에 어떻게 보면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단면은 이게 뭉쳐야 될 때는 또 못 뭉치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마 법조 지금 뭐 판사들도 아마 분위기가 좀 판사들 임용되는 루트도 다양하고 출신들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장점이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또 단점으로 작동되는 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잘 모르고 약간 개인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집약된 목소리를 못 내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로스쿨 같은 경우에 돈 없으면 못 하죠. 뭐 비용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론 그 여러 가지 비용. 특례 비용, 그 특례 그 절차는 있긴 뭐 있지만 장학금이나 대출도 대부분의 있지만, 사실 로스쿨 돈 없는 집 자식은 거기 언감생심입니다. 사실 저는 뭐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법조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들, 의사도 마찬가지고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옛날하고 달라진 게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도 역시 언론사 좋은 일자리잖아요. 이른바 그 파라군 키드들이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들 곳곳에 다 지금 좀 독점하는 장악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류화되는 거죠. 다 거기 이른바 파라군 키드들이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어쨌든 그 친구들이 어쩌다 보니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좋은 고등학교 무슨 특목고니 외고니 이런 데 들어갔고 자사고니 이런 데 들어갔고 거기 가면 당연히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루트가 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좋은 대학 나오니까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판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마찬가지고 의사 고위공직자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예전 우리 때에 비해서 이른바 그 엘리트들이 있느냐 그 부분이 좀 저는 이 문제 출발점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예.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제 법관 대표도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판사들이니까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나올만 한데 그렇게 이제 각자 뭐 일하고 있을 때야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리고 그러면은 나올만 한데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신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런 원인인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로스쿨 출신들은 부장까지는 안 됐을 거요. 그렇죠. 연차가 아직. 한 그러면 10년 정도. 적어도 지금 일선 법원의 부장 이상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다 판사 임용이 된 사람들인데 이상해요. 하여튼 원인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저는 그게 이제 그 제가 늘 이제 말하는 뭐 제가 아침에 뭐 뉴스 공개해서 퍼니포에서도 가끔 말하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완전히 이게 기득권이 그 성역화되는 이 구조화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연결 다 돼 있고요. 그 담을 갖다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 네. 흑수저들은 절대로 금수저가 될 줄 못하게 하는 그 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담을 어떻게 낮출 수가 있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 해야 될 일 아닌가. 그게 없으면 이 사회가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아, 이런 그리고- 사유를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좀 너무 거시적이고 총론적이지만 전 교육의 문제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그 좋은 일자리로 예.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교육 체제에 잘 순응하고 잘 적응한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체제가 되게 편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체제에서 사고가 터졌고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반골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역사 의식을 갖고 좀 일어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본 거죠.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예. 없는 그런 예. 것들이 집약이 돼서 사실 이런 조이대 행태에 대해서 너무 내부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전 우리 사회의 교육의 실패 문제도 전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될 거 아닌가. 아니 생각도 그런데 듭니다. 뭐 하여튼 원인은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 여태까지 대법원장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제 이른바 쫓겨나는 형태가 몇 번 있었는데 다 공통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내부 반발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내부에서. 내부에서 네.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신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네. 이제 후배 법관들의 지적을 받고 못 견디고 네. 그 사퇴들을 했었는데 이번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법관 내부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이 앞장서는 거는 영 모양새가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모양새가. 근데 내부에서 지금 일절 그 자정의 기미가 안 보이니 외부에서 그 여당이라고 하지만 이게 국민 대다수의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내부에서 도저히 이게 바뀔 생각을 안 하니 성역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성역을 깨야 된다 이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네. 저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가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부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뭐 사법부의 독립, 뭐 법관의 신분 보장 얘기가 안 나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근데 내부가 없으니까 외부 특히 뭐 정당이나 이쪽에서 지금 이런 공세가 이어지니까 저런 스탠스가 가능한 것이고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자칫 국민들이 보기엔 그러네 사법부의 외부에서 이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그래서 그 안 그래도 그 동아일보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읽었던 칼럼 중에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게 있어요. 이기용 본인은 이제 대기자라고 써놨던데 키가 크신가요? 난 저 대기자라는 말이 도대체 왜 저런 말을 쓰는지 몰라. 나머지는 소기자요? 소기자 같다. 중기자도 있나 그러면은. 대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 참. 기다리. 어쨌든 저 양반이 무슨 칼럼을 제목이 일단 저거예요. 저질 칼춤 속의 도살인 장기 집권욕이다. 그 현재 사법 공격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거 일견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그렇게 비춰진다. 내부에서 작용을 안 하지만은 외부에서 너무 코너로 모는 거 아니냐. 근데 사법부의 공격을 장기 집권을 위한 진지전이다. 50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칼럼을 썼거든요. 저 뒤에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에 그 사법 리스크를 탈출하는 거. 그리고 내란죄 유죄 선고 확률을 100% 끌어올리기 위한 그게 지금 사법부 공격의 목표다. 이렇게 칼럼에서 했거든요. 저게 맞는 거냐. 내가 저런 칼럼이 어떻게 물론 그러니까 데스크의 칼럼이 대기자님의 칼럼이니까 그걸 갖다가 뭐 누가 토시를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50 때도 저런 칼럼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뭐 생각은 여러 가지 네.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강건하게 그렇겠습니다. 만든 내가 겁니다.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예, 저런 공격의 빌미가 분명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랄까 그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뭐랄까요? 이건 무슨 그 공작의 의미는 전혀 아닌데 예. 공작의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아닌데 예, 예. 법원 내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좀 시간을 줘야 되나? 아니면 분위기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여건을 형성해 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의원님 평가에 굉장히 저는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저 대 기자님은 참 국민들의 무서움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저런 세상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보고 전 조이대 문제에 대해서는 전 예. 탄핵까지 열어놓고 저는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너무 잘못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탄핵은 구호로 외치거나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탄핵의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을 가지고 국회가 응답하고 헌재에서 인용까지 나와야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저는 그 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여당이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전쟁으로 따지면 전쟁은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으로 따지면 지금은 조이대가 사실은 공성전에 들어간 거랑 비슷해집니다. 공성전에 들어가면요 돌 던지는 밖에서 돌 던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성을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사실은 좋은 모양새는 법원 내부에서 목소리가 좀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여론에서 하고 예. 그럼 판사들도 여론을 의식하니까 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걸 가지고 분위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함께 오면 그때 민주당이 나서서 국회가 탄핵으로 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검사 탄핵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검사 탄핵들 다 기각 안 나왔거든요. 되지. 예. 그러니까 안 됐을 때 그 허탈감 그때 그럼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를 저는 봤을 때 성공한 탄핵이 박근혜 윤석열 탄핵이잖아요. 이 탄핵은 국민들의 여론이 먼저 선행이 되고 국회가 뒤따라와서 응답하는 형태로 돼서 인용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을 우리가 탄핵시켜본 예가 없고 이 정도의 이례적인 일을 할 때는 저는 국민의 여론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정치권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러면 물론 그게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그 정상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파기환송 결정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라는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도저히 국민들이 이 정도 됐으면은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뭔가가 자정적인 게 일어날 때까지 더 기다려줘야 된다. 아니 우선 그 직위원 판사는 일단 이제 재책? 좀 분리해서 예. 조이대 대법원장에 집중을 해보면 그러니까 5월 1일 파기환송심 선고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근데 이게 그때는 뭐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라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고 정신도 없었고. 예. 근데 대선 직후에 어떤 그때 그 충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새로 뽑히고 취임하고 이런저런 그 다른 일들에 집중하느냐고 그렇지. 그때 충격이 약간 잊혀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른바 사자 회동설이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그 의혹을 역효과가 됐다, 제기한 이게. 사람이 그렇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돼버렸어 예. 최근에. 예.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가 점점 약해지고 지금 이게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런데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법원장 그 청문회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원내 지도부도 모르게. 법사위에서 이게 저는 조금 그 모양새가 그래서 안 좋아 보인다. 방법도 시기도 오히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이게. 오히려 5월 1일에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다시 환기시키는 작업이 좀 이어지면서 정말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 내지 문제 제기를 하려면 확실한 팩트에 기반한 근거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사자회동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저도 그건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 나와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사자회동설이 수세에 몰리니까 이거를 역공으로 끌고 가기 위한 청문회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역공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실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국회는 둘 중에 하나는 이거는 승패가 가려져야 될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누가 더 상대방을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리느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 사자회동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이대 쪽이 빵긋 웃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기한 쪽에서 함정에 빠지는 이런 실수를 제기하고 그걸 청문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불이 안 붙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건데 저는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질이 뭐냐. 저는 전선을 좁혀야 된다는 생각이 늘 드는데 제일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지기현을 재판에서 손 띄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거는 지기현의 허락을 맡아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손을 띄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같은 경우는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전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고 룸살롱 문제도 지금 정도 드러난 수준이면은 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기현에 대해서는 전 선제 탄핵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이대 문제는 우리가 따로 다뤄야 되는데 조이대 문제는 전 청문회로 법사위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건 무소속인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요, 이게 뭐 재판 중인 사건은 못 하게 되는데 이건 지금 재판이 중단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면은 동행명령도 가능하고 실효적인 압박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의장이 좀 나서셔서 저는 조이대 문제는 해결하고 지기현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배제시켜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로만 자꾸 할 거야 이 협박이지 안 무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기현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의혹을 샀던 특혜를 베풀었던 것도 쭉 모으면 한 대여섯 가지 돼요. 예. 그걸 가지고도 전 지기현은 탄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겠다. 이런 식의 좀 전략 전술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좀 대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청문회보다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게 조이대는. 아까 그 예. 조이대 같은 예, 경우에 예. 청문회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모양새도 좋고 명분도 더 있다. 그리고 이- 의장이 나서셔야 되는 의장이 겁니다. 무소속인 의장. 예, 의장이 나서셔야 되고요. 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고 아까 그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룸사롱 접대 의혹 그거 관련해서는 법원 감사위원회 이걸 갖다가 그 심의를 받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4달 정도 지났잖아요. 조사한 지. 이거는 그냥 발표하면 되지 왜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 있는 법원 행정처 산하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 감사가 제대로 됐느냐? 감찰부처에서 이제 이걸 했는데 네. 그럼 거기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데 감사위원회라고 해서 외부 인사들이 뭐 거기 교수도 낄 거고 변호사도 낄 거고 뭐 이런저런 분들이 모일 네. 텐데 감사위원회로 회부를 한다? 예. 근데 만약에 감찰 결과가 심각한 비위가 해당돼서 징계를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로 넘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죄가 없으니까 지금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약간 들어가는 거지. 저 뉴스를 보고 좀 불안해졌어요. 이게 네. 별일 지금 죄 없더라 보니까. 별일 없던데 이 예. 얘기하려고 지금 외부 예. 인사들을 좀 끼우는 거 아닌가? 라는 좀 그런 일말의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거 보면서 내부에서는 대법원에서는 그럼 지교는 죄 없어 괜히 누명 쓴 거야 이렇게 결론을 냈구만 이렇게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거는 지금 외부위원 껴서 본인들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알면서 예.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기현 문제 해결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는 지기현의 저는 동의 여부는 불필요하다. 예. 지금도 국회에서 충분히 지기현은 탄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저는 그거 원포인트로 해서 지기현은 먼저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전 조이대의 문제를 조금 더 많은 여론의 힘을 입어서 예. 간다면 저는 판사들도 내부에서 부글부글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 조성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은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목소리가 너무 커요. 지금은. 그래서 다 자기 주장들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목소리는요, 그냥 묻혀버려요. 다 묻혀버립니다. 근데 그게 저도 정당성을 가지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붙으면 차라리 저도 괜찮은데 지금의 가는 방식은 저는 좀 전략 전술은 많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더 깊게 해서 저는 이건 전투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저는 한쪽은 타격 본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이제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지기현 판사이 뭐 이거 외부 감사도 좀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고 다음 나라 박 소식도 지금 복잡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나라 박 소식이 그게 더 더 중요해요. 중요하고 더 중요해요. 심각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 뉴스가 국내 정치 네. 이슈로 좀 묻힌 감이 있죠. 자, 그래서 나라 박 주제 이겁니다. 선물이 아니고 선불입니다. 선불. 트럼프가 이게 이 말을 또 했어요. 이게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이게 선불이다. 관세 인하 받으려면은 이거 먼저 3,500억 달러 그러니까 500조 원 먼저 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취지는 아. 3,500억 불이 다가 아니다라는 취지죠. 아, 그렇네. 선부. 그러니까 선불이니까. 5,500 일본처럼 5,500억 달러 그렇죠. 지금 내라는 얘기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예. 3,500억 불이 선불이라는 얘기는 일단 우선 이거 내고 추가. 추가로 더 내야 된다라는 그래서 취지예요. 5,500달러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가? 그런 취지죠. 아. 근데 황당한 얘기죠. 지금 3,500억 불을 그렇지. 지금 그 돈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 야 이게 일부야 일부. 아. 우선 이거 내고 나중에 좀 더 내면 돼. 일본하고 똑같이 5,500억 달러 원래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 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뭐 어떠한 근거도 없죠. 경제 규모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일본은 무제한 통화 수합이 돼 있잖아.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부족하고. 우리는 통화 수업도 지금 한 푼도 안 되어 네. 있는 상태인데 예. 현 상태로는 3,500억 불 마련하다 보면 외환 위기급 예.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당연한 얘기예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 그거 지금 3,500억 불 정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들리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무조건 2,000원 뚫고 올라갑니다. 오늘도 환율 엄청 올라갔어요. 오늘 많이 올랐죠. 1,412원까지 예. 갔어. 지금. 1,400원 뚫리고 지금 예. 1,410원도 뚫린 예. 상황인데 뭐 이거 2,000원 뚫는 건 그럼 문제도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돼. 그 내용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뜨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게 이른바 트럼프식 화법이잖아요. 트럼프식 화법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툭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이거 안 받아? 이거 안 받으면 난 더 센 거 던질 거야? 딱 이거거든 지금. 그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5,500억 달러 지금 니들 내야 되는데 한국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나 통 크게 깎아줘서 그럼 애따 그럼 3,500억 그냥 우리 퉁치자. 그럼 땡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전략인가 그런 그러면은? 취지죠. 네. 근데 저는 이게 한미 동맹이 아니라 거의 한미 강탈 아니냐. 강탈이죠. 이건 완전히 그냥 멱살 잡고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야. 뜯어가는 예. 그 행태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이제는 저 트럼프의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협상 전술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진심이든지 간에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이제 돌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정말 저해가 되는 그 행동을 지금 트럼프가 다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예. 전 먼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전 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그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유엔 뭐 가서 총회 기조연설도 하고 뭐 안보리 진행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그 IR까지 하면서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국내 언론들은 뭐 하나만 나오면은 대통령 꼬투리 잡기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미국에서도 이번에 그 트럼프가 주최한 뭐 만찬이나 이런 데 대통령께서 안 가셨는데 예. 이걸 뭐 홀대받았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패싱 당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수 쪽에서는 뭐 외톨이 됐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네.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아. 대통령께서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지금 트럼프와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밀당이죠. 그리고 밀리지 않는다. 가가지고 예. 트럼프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으면 그 협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리고 분명히 상대도 안 해줬을 거야. 그렇죠. 거기도 갔으면. 밀당을 하려고 하는 예.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가만히 보시면요. 예. 국내 언론하고는 인터뷰 잘 안 하세요. 음. 다 해외 언론들하고 지금 많이 인터뷰들 하고 있는데 예. 그 메시지 톤이 굉장히 셉니다. 예.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거 도저히 내가 사인할 수가 없다. 그렇지. 이런 것들은 예, 예. 트럼프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지금 10월에 우리 10월 말에 에이펙 있잖아요. 예. 전 에이펙까지는 정말 살떨리는 그 협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그 외로운 싸움에 대해서 많은 힘을 좀 몰아주셔야 예. 저는 이 10월 에이펙을 기점으로 저는 나름의 그래도 성과를 우리가 좀 낼 수 있겠다. 그 성과라고 하면요. 트럼프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돈을 못 뜯어가면 그래도 본인이 노벨상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결국 뭐 판문점에서 어떤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관세 협상도 돌파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자신감을 지금은 정부에 좀 실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감 좋지만은 어쨌든 그 방안을 지금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를 지금 계속 우리는 조건으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원달러 통화 스왑이라는 게
뭐 다 이게 맞는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죠. 일부지. 이게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고 이거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게 필요 조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다만 최소한의 조건은 일단 통화 수합은 돼야 된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미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 저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한국은행하고 같이.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이 한국 원화를 갖다가 500조 원을 받아주고 담보로 해서 3,500억 달러를 찍어내서 한국에 주겠느냐? 그게 가능한 얘기냐? 미국에서 원화 갖다 뭐 했으려고? 그거로 저 LA 한인타운 가서 설렁탕도 사 먹고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이른바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를 제외한 세계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격을 표시하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바스켓 안에 들어 있는 통화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인 것이고 일본하고는 미국하고는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이 그렇지. 체결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엔화는 좀 국제적으로 쓸모가 있다. 준 기축 통화니까. 그렇죠. 뭐 이런 적어도 얘기죠? 이제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의 통화는 달러보다는 못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기축 통화로 쳐주는 거죠. 담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기축 통화 이외의 통화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엊그제까지 했는데 오늘 뉴스 보면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통화 수합 물론 이제 200억 불이라 아니, 한국하고도 그 정도. 그 전에 많이 했었죠. 했었어. 그 전에 했었죠. 그 100억 달러 하고 뭐 네. 했었어요. 그 전에 뭐 몇 번 했었죠. 예. 몇 번 했었죠. 근데 3,500억 달러 아니야. 그래서 액수가 좀 다르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거를 액수로 한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 통화 수합을 체결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뛰는데 작용을 할 거예요. 일본처럼 그렇죠. 무제한이면 몰라도 예.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통화 수합은 예. 그게 효과가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한다 손치더라도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 아니 이익이 남으면 미국이 90% 한국이 10%면 만약에 그러면 투자라는 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예. 손해를 보면 미국이 90%를 보전해 주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지. 그거는 손해 보면 그냥 돈 떼이는 낸 거야, 사람이 그냥 떼이는 거야 그냥. 예. 그냥 없어지는 거지 예, 그 예. 돈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미 붕괴되기로 한 이시바 내각이 처음에 너무 양보를 많이 하고 왜 덜컥 거기다가 서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트럼프 전략은 뭐 일본 그렇게 해서 어쨌든 넘어뜨렸고 이제는 우리나라 걸고 넘어져서 넘어뜨린 다음에 이제 다른 관세 협상에 더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압박을 더 이어가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게 힘든 국면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보수 언론에서는 뭐 왜 사인 안 하냐는 식으로 막 난리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미 관계 무너질 것처럼 다 이렇게 지금 겁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이 지금 관세 협정을 둘러싸고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이익을 보는 그런 계약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건 없다. 네. 저는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여기서는 전 정의에 부합하고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이 엉뚱하게 사인했다 해가지고 우리까지 덜컥 사인을 하면 아니 저는 그 다음에 그럼 방위비 분담금은 또 어떻게 되며 우리가 뭐 안보 이슈나 이런 것들에서 또 미국이 압박해 들어올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밀릴 필요는 전혀 없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협상 카드들을 지금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연시키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그 탈출구는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국제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국제법이 과연 법이냐? 뭐 그런 심오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법이라고 그렇지. 부르는 게 맞냐? 예. 왜냐면 관례지 그냥. 아니 왜냐면 이거 구속력 강자가 어떻게 나오면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예. 때문에. 근데 그 미국하고 인도를 보면 인도가 지금 50% 관세를 맞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예. 그랬더니
관세율을 더 높이기는 어려워. 50%야 예. 이미.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비자와 관련해서 H-1B 비자, 그게 이공계 전문직들이 주로 예. 받는 비자인데 이 수수료가 원래 1,000불이었는데 이걸 10만 불로 100배 올렸지. 100배를 예. 올렸잖아요. 근데 H-1B 비자는 사실은 70% 넘는 건 다 인도 인도지. 사람들이 받는 예. 비자입니다. IT 인력. 예. 예. 이 IT 쪽이 워낙 인도가 강하기 예. 때문에 그거를 100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괴롭히려면 정말 수단은 많아요. 방법이 많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뭐 비자 문제도 그렇지만은 저 스와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저게 필요 조건이라고 한 네. 이유가 만약 저걸 허용을 우리가 받는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는데 만약 오케이 그럼 해줄게 한다 하더라도 3,500억 달러를 되게 이게 무제한이 기한이 무기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딱 정해져 있거든. 되게 우리 과거 보면 6개월 그래서 한 6개월 연장 이렇게 됐었거든요. 아니 일본이 합의한 내용 보면 일단 2029년 1월까지 그렇지. 예. 그게 딱 트럼프 대통령 임기거든요. 예. 그 안에 5,500억 불을 다 투자하는 입금하는 거. 것이고 예. 그때 미국이 콜하면 45일 영업일. 그러니까 거기는 은행 영업일이죠. 그러니까 45 영업일 이내에 뭐 그게 500억 불이 됐던 뭐 300억 불이 됐던 입금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입금하는 거 그거 말고 통화 수업을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무제한으로 맞아 맺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3,500달러를 갖다가 500조 원 맡기고 3,500달러를 빌려왔다 하면은 이걸 계속 이걸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뒤에는 갚아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6개월 뒤에 그럼 우리 못 갚으니까 6개월 좀 연장을 해줘. 그럼 연장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연장을 안 해줘 버린다. 진짜. 그리고 다른 걸 요구한다. 하면 정말 그게 완전 족쇄가 돼서 역살 잡힌 거죠. 이거 완전 인질극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사실은 무제한 통화 수합을 체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하길 이유가 없지 미국이. 한 번도 없어서 예. 근데 만약에 무제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을 빌려왔는데 그게 변제 기한이 뭐 6개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이 다 왔을 때 못 갚아. 그러면 3,500억 불을 다시 수합해서 일단 이거 갚고 3,500불 이제 새로 이렇게 계속 갱신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100억 대환. 달러 정도 이렇게 통화 수합을 했었거든요. 그게 6개월 기간이라서 6개월 뒤에 또 한 6개월 연장하다 그러다 결국 미국이 더 이상 안 된다 해버린 거였거든요. 이것도 만약 그렇게 된 그러니까 기한을 한 10년으로 해준다. 그러면 내가 그거는 내가 좀 이해될 수 있어.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은 완전 미국한테 완전 족쇄잡 저 인질극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는 게 유럽도 지금 6천억 달러 투자금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일본이나 한국하고 EU가 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본이나 한국은 정부가 이걸 갖다가 직접 입금을 하는 거고 EU는 민간 기업이 하는 거라서 안 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EU 같은 그런 방식으로 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해달라. 이걸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론 미국이 들어주느냐의 문제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 예. 그때 구두 합의는 정부가 3,500억 불 그리고 그때 한경협 회장이 기업들이 1,500억 불을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5천억 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은 지금 700조인데 예. 지금도 사실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짓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설비 투자는 거의 다 끊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 진짜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예. 우리 애들 어디서 이래? 그러니까요. 진짜 그거 보면은 이게 도저히 어떻게 그 믿었던 미국을 우리 맹방 우방이라고 믿었던 미국이 이렇게 다 씨를 말릴 수가 있나 대한민국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저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세계 질서가 변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우리의 살 길을 찾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그건 상수인 거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들을 활용을 해서 저는 지금은 뭐 한미 동맹을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는 가도록 계속 원칙은 지키겠지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강탈하는 내용들만 갖고 들어온다면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끌려만 다닐 수는 없다. 그리고 과거처럼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력이 자꾸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력이 뭐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도 지금 20년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컸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맞아요. 조금은 우리도 좀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제는 챙겨야 될 상황이 됐고 옛날처럼만 끌려가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더 생존의 길이 더 막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찾아봐야죠. 그리고 지렛대로 삼을 것도 지금 충분하죠. 조선업 그 마스가 프로젝트 그것도 미국은 절실한데 한국 아니면 지금 해줄 수가 데가 없어요. 없거든. 예, 중국 그죠. 보고 해달라고 할 거야. 뭐 어디다가 사실 일본은 능력이 안 되고. 아직은 확인 안 된 겁니다만 이제 다음 달 하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한국, 에이펙에 예, 오잖아요. 근데 뭐 이틀을 더 머문다. 그래서 그 이틀을 더 머무는 동안 뭐 할 거냐. 그래서 야 이게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이틀 더 머무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그럴 썰이죠 아직은. 아, 썰. 근데 어느 정도는 조금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이게 이제 노벨상 받아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욕심이 커서. 호텔 부킹이 이틀 더 연장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여기서 드린 적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판문점 이벤트 썰이 이제 처음에 제기가 됐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북한하고 조율 문제도 있고 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유력하게 제기되는 게 한국 조선소 방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마스가 예. 하고 미국 그 해군 군함의 그 유지 보수를 미국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MRO 사업과 관련해서 더 에이펙 회의 끝나고 더 있으면서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할 거다. 근데 이게 조선 3사 중에 어디냐? 어디가 될 것이냐? 뭐 그거 관련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과 관련한 미국과 우리의 협력은 미국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항공모함이고 뭐고 그 수선을 못해서 난리인데 이거를 맡아줄 만한 나라가 사실 우리하고 중국인데 중국에는 못 맡기는 거고 결국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에다 미국 군함을 어떻게 맡겨?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바로 그 해군 군함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차하면 미국 군함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을 해서 여기서 유지 보수를 받고 나가는. 지금도 이제 규모가 조금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적이 있죠. 근데 국내 어느 항을 하나 아예 미국 전용 MRO 전담 항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까지 얘기가 좀 논의가 진행된 게 있거든요. 국내 우리나라 몇 개 얘기가 항구. 나오더라고요. 네. 어느 쪽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우리한테 매우 좋은 옵션인데. 아니 그리고 미국 특히 솔깃할 거죠, 미국. 태평양 함대 쪽에 있는 군함들이 어떻게 그 필라델피아 가려면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 미국 서부 이 태평양 이쪽에 있던 게 미국 동부까지 어떻게 가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전담으로 이게 좀 네, 밀려준다는 거죠. 미국도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특히 반도체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딜에 만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조선 반도체 뭐 이런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위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네.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지를 매우 해줘야 중요한 돼요. 순간이고. 그리고 전 조선업도 그렇고. 어려워지긴 분명히 어려워질 거예요. 예, 조선업도 그렇고 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판문점, 그러니까 트럼프는 노벨. 지금 노벨상에 꽂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상당히 좀 트럼프한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AI예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양대 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물적인 그러니까 물적인 그런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좀 엔비디아나 그 앞서 나가는 게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대 축인데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가진 키들을 좀 카드들을 가지고 잘 돌파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 좀 그 계속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좀 그 다뤄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국민들이 좀 아까 말했듯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되고 대통령이 어제 그 뉴욕 증권거래소 투자 설명회 참여했잖아요. 거기서 그 말하면서 갑자기 모건 스탠리 회장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거 먼저 좀 들어보시죠.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MSCI에 이제 우리가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준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이제 요게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해결 또 해소할 생각입니다. 지금 외국환 거래 시장도 지금 시간 제한이 꽤 있는데 그 시간 제한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오민 씨께서 그 요 MSCI에 우리가 왜 뭐 대통령이 왜 저런 얘기를 한 건지 그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MSCI는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 MSCI가 그 선진국 지수가 있고 신흥국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MSCI의 지수대로 그 투자하는 돈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100이라면은 신흥국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30 되나 그런데 그 신흥국 시장 중에도 뭐 중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너무 커갖고 우리는 아직 신흥국 시장이 돼 있어서 중국에 치이는구나. 이른바 패시브 자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그 의무적으로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편입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져요. 국제적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 무조건 패시브 자금으로 해서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려고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저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여튼 금융시장에 대해서 해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걸림돌이 저게 맞아요. 이게 역외 우리나라 외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시간 제한을 안 받고 달러든 뭐 유로든 원화하고 서로 바꿀 수 있는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우리 경제부처에서 그동안 결사반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간의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는 방어가 가능하지.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 공식적으로는 해, 원래. 하지만 이제 낮 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좀. 근데 오밤쯤에 그 한덕수 후보를 교체할 때처럼 새벽 3시에 막 외환시장에 뭔 일이 터지면 비유 좋다. 그때 다 그 재경부 공무원들 있었는데. 자고 있는데 이게 한국은행 직원들도 다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환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야 개방을 해야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건 정확한 그 문제 의식이고 이거를 자본들이 하겠다는 그걸 것이죠. 요구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그거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옮겨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계속 $1 바꿔갖고서는 밤에라도 시차가 반대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허용을 해달라 24시간. 근데 한국에서는 야 잘못하면 우리 옛날에 IMF 경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거기 국제적인 헤지 펀드 같은 거 잘못해서 공격하면은 우리 밤에는 잠자야 되는데 그 당한다. 우리 못 지켜보잖아. 그 시간에도 막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취지였던 것인데, 근데 그 요건 그냥 그야말로 여담인데 MSCI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건 스탠리가 가장 최대 주주로 출발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모건 스탠리는 제가 알기로는 지분을 다 정리했습니다. MSCI 관련해서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 모건 스탠리 회장 찾은 거는 엉뚱한 데 찾은 건가? 그러면? 아니 근데 그래도 모건 스탠리에서 처음에 그 파운더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약발은 좀 먹힌다. 친하겠죠. 어쨌든 MSCI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주식시장에서 그 선진국 신흥국 지수에 있는 거 우리
경제 규모나 자본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이거 안 맞는다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으로 우리 편입시켜 달라 했는데 저기서 MSCI 모건스탠이 계속 안 시켜줬거든 우리.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에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뭐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뭐 이래갖고 엉뚱한 보고서 그래갖고 쓰고 주가 뚝뚝 떨어뜨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막 폭락하고 네. 그랬어. 근데 소송 건다고도 막 그랬어. 얼마 전에도 또 그런 리포트를 냈었는데 예. 최근에 디램 값도 오르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막 많이 올랐잖아요. 예. 뭐 한 이틀 최근에 떨어졌지만 그랬더니 모건 스탠리가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따뜻한 겨울이 온다. 장난해 지금? 자, 그 소식도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국민들이 좀 이게 뭐 진영 그것도 물론 그 진영 간에 이게 뭐 일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은 견제를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좀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닌가. 이 생각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은 더군다나 미국하고의 협상은 워낙 큰 일이기도 하고 워낙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자꾸 국내 정치가 분열되는 건 적어도 이렇게 큰일 앞두고는 조금 그런 건 안 했으면 저도 좋겠어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최대한 대통령 하시는 일에는 좀 힘을 모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